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인물로 있는 중국사, 중국의 리더들, 지은이는 형경병님이죠.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경병님은 18대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성균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독도 영토 수호 특위위원도 이제 하셨죠. 제가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BC 2070년에 이제 하나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운주 이런 나라는 알죠. 고대 국가. 근데 그 위에 이제 사망오제가 있었던 신라시대가 있고요. 하나라도 신라시대에 속합니다. 뭐 증명된 게 없잖아요, 많이. 그래서 하나라가 470년을 존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554년을 내 세월에 이제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825년 정도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한족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한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이제 422년을 존속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시대의 위초고, 뭐 조조, 유비, 제갈량, 그 송건이 싸우는,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여태까지 또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해지다가 위진납북조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는 많이 아시죠? 고구려를 2번 침략했다가 나라까지 망가진 수문제, 양제 이렇게 쳐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당태종이 당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세민 정관의 치라 그러죠.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는. 근데 그 유언이 이제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양만춘이 쏜 화살에 눈을 맞은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6국이 됩니다. 완전히 혼란해지죠. 5대 16국은 중국의 북방 민족들, 그러니까 돌골, 말갈, 흉노 뭐 이런 나라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라가 생깁니다. 통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라가 이제 비실비실해지면서 그 다음에 송나라가 세워집니다. 송나라는 한족이 만든 나라죠. 209년을 존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몽골 전 세계를 지배했던 원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을 하죠. 명나라도 한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276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르하치가 세운 청나라, 여진족이죠. 청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1912년도에 중화민국이 성립이 되고, 그것도 한족이죠. 그 다음에 1949년 이제 지금의 중국이, 현대 중국이 이제 생성대가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중국 대륙을 한족이 통일한 나라는 딱 3나라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나라, 유방이죠. 유방이 세운.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이 나라가 존속한 그 세월을 다 합쳐봐도 907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중국이 뭐 전 대륙을 지배한 것처럼 그러고 하고 있죠. 지금 동국공정으로 뭐 우리 관가트도왕도 전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무슨 뭐 문헌가 뭐 사실가 역사책가 이런 걸 가지고 막 대들어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참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제식민지를 겪으면서 일본이 그때 당시에 돈 한 1,000억 원을 써 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좋은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식민사관을 심어 놓고 갑니다. 그 중에 제1세대 와세대 대학을 와세대 국사학과를 나온 이병도라는 꼬봉이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이어받아서 뭐 서영수라든가 송호정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주류 강단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하는 윤내연이라든가 리진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대응을 해도 얘네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거의 조폭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자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영웅 같은 사람이 나와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학과에.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얼과 혼을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중국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짧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공자를 본받아야 냐 끊임없이 고난을 겪을 때.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죠. 근데 그 노나라라는 그때 당시 나라가 굉장히 소국이에요. 힘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그런 나라의 하위 무사, 평민 출신의 하위 무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도 3살이 좀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 이름은 숙량홀이었고 어머니 이름은 안징제였었죠. 어머니도 이제 눈이 멀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나마 남은 자산도 이복 형제 누이들이나 조카들이 다 가져가고 공자한테는 한 푼도 남지를 않았어요. 공자는 15세 막 시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기라든가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용기라든가 음악 이런 데에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법, 재래의식 뭐 이런 데에 공부 많겠죠. 그리고 물론 고루고루 했어. 활쏘기도 배우고 말타기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자기의 그 이상적인 어떤 정치 이런 걸 펼 수는 없었어요. 왜? 꼭 시기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노나라로 돌아가서 그 후배 양성에 역점을 지었었죠. 많이 제자들을 몰고 다녀서 3,000명. 근데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쪽에서도. 그거는 영화로도 나왔고 뭐 이거를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형성한 게 공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나 뭐 등소평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맨 처음에 이 중국인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자 같은 사상세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진시황입니다. 목표를 세웠을 때.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최초로 진시황이죠.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폭군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들이 역사책을 쓰거나 막 이럴 때 그냥 진시황이 원래 저기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이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캐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깎아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동북국정을 하려면 진시황을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그냥 떠받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방이죠. 유방이 누구라 그랬죠? 한나라를 한족의 중국을 형성하게 만든 사람이 유방이었어요. 유방의 경쟁자는 항우였었죠. 항우는 굉장한 집안의 아들이고 무사 출신이죠. 힘도 굉장히 셌었죠. 근데 유방의 처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기 어떤 우리나라 군 소재지의 자그마한 치안을 장담하는 파출소? 파출소장? 그것도 40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유방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등용을 하죠. 장량이라든가 한신이라든가 장수와 이제 책략가들을 많이 이제 보듬었죠. 그리고 자기 밑에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의 힘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일을 추진할 때 한무제처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한무제는 그냥 개척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영토를 맨 처음에 그 유방이 한나라를 물론 통일했지만 일부만이었어요. 중원대륙 그 일부를. 근데 저기 서역까지 흉노까지 밀어내고 서역까지 그렇게 진출한 그리고 밑으로는 베트남이죠. 베트남 그쪽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그런 이제 황제였었죠. 그래서 치밀한 접근으로 시간과 공간, 정신세계까지 이제 장악했다. 이런 평가를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무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전번에 전유성의 구라삼국지 그걸 해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조조가 제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원소를 비롯해서 최고 경쟁자죠. 원술, 유비, 그 다음에 뭐 유표, 공송찬, 그리고 송권, 손책, 뭐 이런 걸 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제압을 해 나갑니다. 기발한 머리로. 그리고 조조의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인재를 널리 그냥 등용을 시키는데 못 살아도 되고 혹시나 뭐 죄를 지었어도 되고 노비 출신이라도 되고 능력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 인재를 적재 요소에 이제 딱 투입을 시켜서 결국에는 통일은 조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을 때 중국에서 이제 얘는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조조입니다. 근데 왜 조조가 그 나간주의 삼국지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냐면요. 나간중이가 한족이에요. 그쵸? 근데 조조는
한 나라의 황제를 옆에 끼고, 그러니까 국전을 농단했다 이거죠. 그래서 조조를 그렇게 많이 안 쳐줘요. 근데 70%의 주도권을 갖고 흔들었었어요. 근데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하고 관우 뭐 이런 사람 굉장히 추앙하면서 해야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가족이 한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비가 저기 황제의 저 반계 어쩌게들은 한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유비는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끝에도 허망하게 죽죠. 그 관훈장 얘네 장비와 그 양 이거를 한날 한시에 죽다 그 동결이 그거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까지 져버리면서 그냥 형제의리 지킨 사람이 유비예요. 별로. 그다음 여섯 번째 인물이죠. 당태종.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아버지를 내세워서 당나라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당태종이 됐죠. 그런 다음에 정관의 치라 그러죠. 중국 정치의 진수를 보여줬던 거죠. 자, 그게 그런 인물이 당태종이었고요. 일곱 번째, 무측천. 중국 역사, 중국인은 여자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 여자가 황제가 될 수가 절대 그런 구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무측천이라는 사람이 여황제가 전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영토 확정도 정복 사업까지 벌여들여요. 근데 진짜 무서운 여자죠. 자식까지 죽이고 다 죽여요. 다 죽여서 정권을 잡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 안 좋았죠.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요. 성을 많이 탕감시키면서 큰 건물들을 많이 지었었죠. 자, 여덟 번째 인물은 조광윤이죠. 난세 속에 살아야 할 때. 네,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저희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중국에서 가장 큰 문화를 꽃피웠던 게 바로 송나라 때입니다. 근데 국력이 가장 약할 때가 송나라였었어요.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너네들한테 1년에 얼마씩 그 세금 걷어서 줄 테니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아달라. 돈을 줘요. 그래서 서하란 나라 뭐 이런 나라도 쳐들어오면 이 나라가 쳐들어올 때 제발 봐달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와서 바쳤어요.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라고.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원장.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원장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에 그냥 땡중 생활도 했고 딱 그랬는데 그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는 참고 참으면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한테도 굽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키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정과 동지애 이런 것도 헌신장처럼 내버렸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서 명나라를 건국하게 한 그 사람들도 가차없이 다 쳐냈고, 그리고 자기가 정권 잡자마자 공포 정치를 시작을 했었고, 이런 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를 했는가, 그냥 그리고 배울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락제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약간 이제 명나라를 만들었지만 나라답지도 않은 나라를 그 안정을 시키면서 외채에 힘쓰고 영토를 넓혀 나가면서 이제 북정시대를 연 게 바로 영락제입니다. 우리 11번째죠. 강희제.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일을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본받으면 됩니다. 가장 뛰어난 통치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이 전체 중국 대륙을 그렇게 통일을 했었어도 대만을 통일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만도 공격을 해서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강희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이제 건륭제.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세력을 이제 딱 만들고 이거 확장시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건륭제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사람입니다. 현대 중국을 건국한 사람이죠. 짱체스한테 이제 쫓겨다니면서 그 대장정을 이뤄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잡으면서 다시 살아난 게 모택동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죽은 지 벌써 40년이나 돼가는데 그의 명성은 전 세계에 다 울려 퍼지고 있죠. 소련의 뭐 레닌이나 스탈린 이 사람들보다 더 입에 이제 자주 올라요. 그러면 중국이란 가난한 나라를 진짜 못 사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을 해서 강대국을 만든 게 바로 모택동이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택동 후임으로 정권을 잡은 게 등소평인데, 등소평도 모택동이 자기를 이제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불안에 떨면서 살았었어요, 등소평도. 근데 등소평도 자기가 정권을 잡자마자 한 일이 모택동을 격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중국을 건설한, 그리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게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모택동을 비하하지 않았었거든요. 은 추구하는 게, 이 사람도 몇십 년간은 이제 고생고생 모택동이나 살인의 살해 위협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권 잡을 날만 기다렸다가 한 번에 결정적인 기회를 만나서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등소평이 하고 싶은 일은 미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모택동의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등소평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도 새도 모르게 30년 만에 G2가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는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면서 자기 밑에 어떤 사람을 리더를 세워야지 이 나라가 훌륭하게 될까 하고 자기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나아갈 때야 들어올 때, 물러설 때를 알아야지 진정한 리더인데, 우리는 그런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택동하고 등소평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게 시진핑이죠. 시진핑은 공산당이 당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는 더 강해지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시진핑이 썼던 전략과 뭐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목표는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서 세상의 패권을 누리는 게 자기 목표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모임, 뭐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당인가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인맥을 쌓고 그러면서 절대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두 파가 싸우면서 어부지리로 주석이 된 게 시진핑이에요. 근데 잡자마자 법을 막 바꾸죠. 아마 자기가 황제가 되려는 듯 해요. 이렇게 15명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만 배우고 못된 것만 배우지 않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국을 제가 갑자기 이 책 읽기 시작했냐면, 앞으로 중국이 지금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났지만 너무나 방자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가 잠잠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를 팔거나 마스크를 팔거나, 그때 어때요? 진짜 불량제품 팔잖아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중국을 바로 알려면 첫 번째, 중국은 민주주의 자본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당이 일당 지배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론 통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공산당 일당 지배국가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호적으로 나온다, 이거 우리 삼성도 퇴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자,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는 군부가 세지 않아요. 그쵸? 근데 군부보다 더 센 게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당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인사권서부터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체제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1인 지배구조로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계속. 이게 뭐냐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느끼고 황제만큼의 그 이상 가는 권력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민주화 세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천문에 진압할 때 어떻게 했게요? 천안문 사태 때 엄청난 인원을 거기 수총을 해버리죠. 그때 모택동도 3천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공산당 그렇게 무서운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 사회주의의 시장 경제를 약간 가미시켰을 뿐이에요.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민주주의하고 중국 공산당, 중국 분들이 보는 그 민주주의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사업할 때도 중국 가서 갔을 때 모든 거 다 믿고 하다 보면 큰일이 납니다. 다 뺏기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지금 한족이 92%고 그다음에 이제 8%가 이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갈족이든 동구족은 투르크족이든 몽골족이든 간에 중국을 지배하려면 소수로 대다수의 한족을 지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군사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기마 민족이니까. 중국 한족은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이 보병으로 와가지고 칼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말 위에 올라타서 장창을 휘둘리면서 활을 쏘면서 말 위에서 활 쏘면서 이런 기마술을 갖고 있는 군대하고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유구한 세월 동안에 중국 한족이 나라를 세웠던 건 딱 세 나라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렇게.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지 중국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완전히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왜 우리 삼성전자도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나가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인구가 15억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자급자족 경제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지금 폐쇄 국가로 갑니다. 일당 독재체제, 황제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으로 접근하든 정치로 접근하든 간에 거기에 바탕을 깔고 접근해야지 저희도 아차 하는 순간 날아갈 수 있는 거를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